유리문 안쪽에서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의 식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직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국물 제국이 남아 있었고, 계산대 옆 꽃병의 물은 며칠째 갈지 못한 듯 탁했다. 그 가운데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은 어머니 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양념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비닐 커버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큰아들 민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이런 건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빈 식당의 벽에 부딪혀 더 차갑게 돌아왔다. 둘째 딸 수연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술을 살짝 비틀었다. 그녀는 유명한 외식 컨설턴트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새로운 메뉴 개발, 젊은 감각, 브랜드 리뉴얼. 그 단어들 사이에 어머니의 오래된 된장 냄새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요즘 손님들은 이런 집밥 맛 안 찾아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주방에 계시면 직원들도 불편해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수첩 가장자리를 한번 눌렀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올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막내 아들 지훈은 문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형과 누나만큼 날카롭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영숙에게는 더 오래 남았다. 비가 오기 전처럼 무거운 공기가 식당 천장 아래에 낮게 깔렸다. 식당 이름은 새남매 밥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영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간판에도, 홍보물에도, 메뉴판에도. 사람들은 이 식당이 새남매의 감각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 우연히 주방 한편을 지키던 사람, 낡은 방식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밀려났다. 그날 회의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은행에서 온 상환 독촉 안내문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뒤집어 놓았지만 영숙은 이미 빨간 도장이 찍힌 부분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흔들림을 보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민재가 말했다. 엄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때 수첩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오래전 주방 앞에서 젊은 영숙과 새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 귀퉁이는 한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선명했다. 수연이 그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영숙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려 두 번만에야 손가락 사이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수첩 사이에 끼워 넣고 오래된 주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문틀 아래에는 아주 오래된 칼자국 같은 긁힘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키를 재겠다며 장난치다 생긴 자국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안 오마.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그것이 포기라고 생각했다. 늙은 어머니가 드디어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낡은 수첩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밀어낸 사람이 이 식당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단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사실도. 영숙이 처음부터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시장 골목 끝 작은 분식집에서 새벽마다 육수를 끓였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 아이는 아직 젓가락질도 서툴렀다. 집에는 늘 돈보다 냄비가 먼저 비었고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천장 앞에 서서 남은 재료를 세었다. 그때부터 영숙에게 음식은 솜씨가 아니라 버티는 방법이었다. 멸치 한 줌으로 국물을 깊게 내는 법, 시든 물을 버리지 않고 단맛을 끌어내는 법,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전에 밥 냄새가 먼저 집안에 퍼지게 하는 법.
그녀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다. 하루를 넘기기 위해 아이들의 얼굴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몸으로 익힌 시간이었다. 낡은 양념 수첩은 그 시절부터 있었다. 처음에는 장부 뒤쪽 빈칸에 적은 몇 줄뿐이었다. 된장은 끓기 전에 한 번 풀 것, 간장은 마지막에 향만 남길 것, 민재는 파를 싫어하니 잘게 다질 것, 수연은 국물이 뜨거우면 못 먹으니 그릇을 먼저 데우지 말 것, 지훈은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으니 짠맛을 줄일 것. 수첩에는 조리법보다 아이들의 습관이 더 많았다. 영숙은 그것을 레시피라 부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이라 생각했다. 세 남매가 식당을 열자고 했을 때 영숙은 처음으로 오래 접어두었던 꿈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자기 이름이 간판에 걸리지 않아도 좋았다.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손님들이 따뜻한 국물 앞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새벽 4시마다 주방에 먼저 들어갔다. 불을 켜기 전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훑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식당을 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을까. 그런 생각을 삼키며 국물을 올렸다. 하지만 식당이 조금씩 알려지고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자 세 남매의 마음도 달라졌다. 방송에 나올 기회가 생기고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민재는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다. 수연은 어머니가 쓰던 낡은 앞치마를 치우고 직원들에게 검은 유니폼을 입혔다. 지훈은 온라인 홍보 문구에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말을 조용히 지웠다. 처음에는 영숙도 웃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아이들이 더 잘 알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재가 주방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외부인 출입 금지. 직원들이 어머니를 보고 머뭇거렸다. 영숙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앞치마 끈을 풀었다. 외부인이라는 세 글자가 가슴에 들어와 오래 빠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식당 뒤편 창고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사진 속 어린 민재는 밥풀을 입가에 묻힌 채 웃고 있었고 수연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앞치마를 잡고 있었다. 지우는 주방 문틀에 기대 서 있었다. 바로 그 문틀 아래 지금도 남아있는 긁힘 자국 옆이었다. 영숙은 사진에 접힌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러 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한 줄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이 맛을 잊어도 나는 잊지 말 것. 그 문장은 남편이 떠난 다음에 영숙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며 적은 말이었다.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그때도 믿고 싶었다. 밥을 먹여 키운 마음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식당을 떠나던 날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작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원망을 시작하면 평생 지켜온 밥 냄새마저 쓴맛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식당의 불은 계속 켜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국물 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 중 한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전에 이 집 국물 끓이시던 분 이제 안 계세요? 그 질문은 아주 작았지만 오래된 수첩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질문이 나온 날 이후 식당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불이 켜졌고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숟가락이 예전처럼 오래 국그릇에 머물지 않았다. 반찬 접시는 반쯤 남은 채 치워졌고 계산대 앞에는 짧은 침묵이 자주 생겼다. 민재는 그것을 경기 탓으로 돌렸다. 수연은 홍보 사진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지훈은 리뷰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별점 아래에는 비슷한 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맛이 변했다. 예전의 깊은 맛이 없다. 깔끔해졌지만 마음이 빠진 느낌이다. 그중 한 댓글에 민재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 할머니가 끓이던 국이 그립다. 그는 화면을 덮듯 휴대전화를 엎어놓았다. 마치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문장처럼.
며칠 뒤 새 남매는 유명한 외식 컨설턴트를 불렀다. 그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들어와 주방을 둘러보았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칭찬도 고민도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놓쳤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기술은 있는데 중심이 없습니다.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중심이요? 이 집이 왜 사랑받았는지 지금 주방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민재는 의자를 뒤로 밀며 낮게 웃었다. 저희가 여기까지 키운 식당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방 안쪽에서 냄비 뚜껑이 흔들리며 짧은 금소금이 났다. 지훈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던 모습을 떠올렸다. 김이 안으로만 갇히면 국물이 텁텁해진다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상환 기한은 더 미룰 수 없고 매출 하락이 계속되면 추가 대출도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간판의 불빛을 길게 흐려놓았다. 수연은 서둘러 새로운 메뉴 출시를 제안했다. 매운 갈비찜, 퓨전 전골, 젊은 층을 겨냥한 한정판 메뉴. 그녀는 빠르게 말했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훈만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주방 문틀 아래에 오래된 긁힘 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어릴 적 새 남매는 그 자국 옆에서 키를 쟀다. 어머니는 칼등으로 아주 작게 선을 그어놓고 밥 잘 먹으면 또 잘한다 하고 웃었다. 지훈은 그때의 목소리를 떠올리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새 메뉴는 실패했다. 첫날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둘째 날부터 예약이 줄었다. 한 단골 노인은 국그릇을 절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가 다가가 묻자 노인은 한참 낭설이다가 말했다. 맛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먹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 말은 매출표의 빨간 숫자보다 더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수연은 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어머니가 두고 간 양념통들을 뒤졌다. 대부분은 이미 버려졌거나 새 용기에 옮겨져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싱크대 아래 두둑한 곳에서 낡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병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간은 기다렸다가. 수연은 그 글씨를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어릴 때 도시락 뚜껑 안쪽에 붙어 있던 쪽지와 같은 글씨였다. 그녀는 병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그때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런 거 찾는다고 해결 안 돼. 수연은 병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뭘 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나?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대출 서류를 집어들었다. 종이 모서리가 그의 소나귀 안에서 구겨졌다. 그날 이후 영숙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빈자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구멍이었다. 아무리 새 메뉴로 접고 광고로 가리고 자존심으로 눌러도 계속 넓어지는 구멍.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당 문 앞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이름도 없이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복사본과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수첩의 진짜 주인을 찾지 않으면 이 식당은 끝납니다. 봉투가 놓인 아침, 식당 유리문에는 밤사 내린 비가 말라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민재는 봉투 안에 영수증 복사본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다. 오래된 시장 상호, 날짜, 금액, 그리고 맨 아래 흐릿하게 찍힌 서명. 영숙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정오. 수연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들은 적 있는 이름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다. 지호는 계산대 뒤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명함 몇 장을 꺼냈다. 그중 한 장 뒷면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였다. 된장 항아리 겨울 전.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보이는 짧은 표시가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민재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민재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숙은 받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시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엄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던 그 말. 가볍게 던졌다고 생각한 말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이는 끈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결국 직접 어머니 집으로 갔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대문역 화분에는 마른 흙이 갈라져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오래된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영숙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 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양념 수첩이 없었다. 대신 작은 천주머니 하나와 접힌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수첩, 어디 있어? 영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놀람보다 피곤함이 먼저 스쳐갔다. 그게 왜 필요하니?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식당이 어렵다고, 맛이 흔들린다고, 손님들이 떠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서로 엉켰다. 결국 그녀가 꺼낸 말은 가장 서툰 것이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영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 참은 숨이 입가에 잠깐 머문 것 같았다. 너희가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영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 참은 숨이 입가에 잠깐 머문 것 같았다. 너희가 버린 건 수첩이 아니야.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흘렀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수연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한 채 다시 식당에 모였다. 하지만 뜻밖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지훈이 새벽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어머니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국물을 끓여보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기억나는 대로 멸치를 덮고 무를 천천히 넣고 된장을 끓기 전에 풀었다. 주방은 오래간만에 익숙한 냄새로 채워졌다. 첫 손님은 오래된 단골 할머니였다. 그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잠시 눈을 감았다. 세 남매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 돌아왔네.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가가 흔들렸다. 수연은 몰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민재는 처음으로 계산대 옆 대출 서류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 아주 작지만 희망이 손끝에 닿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다시 무너졌다. 온라인에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세 남매 밥상은 원래 주인의 조리법을 훔쳐 성공한 식당이다. 글에는 오래된 영수증 사진과 한정호라는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예약 취소 전화가 줄줄이 이어졌고 수연의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서 멈추지 않고 떨렸다.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누가 우리를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지우는 주방 문틀 아래의 긁힘 자국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자국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그곳에 남긴 표시처럼. 그리고 세 사람은 아직 몰랐다. 그들이 찾으려는 수첩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이름이라는 것을. 익명의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식당 앞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라면 점심 전부터 골목 끝까지 퍼지던 국물 냄새가 그날은 문 앞에서 끊겨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는 예약 취소 메모가 줄줄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다. 민재는 계산대 앞에 앉아 댓글을 읽고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내릴 때마다 얼굴빛이 조금씩 굳어졌다. 남의 비법으로 장사한 거였네.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 레시피였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성공한 식당이면 문 닫아야지. 글자들은 칼끝처럼 짧았고 어디를 찌르는지 정확했다. 수연은 주방 한쪽에 서서 오래된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간은 기다렸다가. 그 손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영수 중에는 한정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누구의 맛이었고 누구의 수첩이었고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지 모든 것이 갑자기 흐려졌다. 그때 지훈이 창고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직원들이 정리하다가 선반 뒤에서 찾은 것이라고 했다. 상자 뚜껑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잠금 장치는 오래전에 녹이 슬어 있었다. 민재는 짜증 섞인 손길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앞치마, 오래된 메뉴 초안, 그리고 기름때가 밴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영숙이 시장 골목의 허름한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우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맛, 아이들 밥상에만 쓰기. 수연은 사진을 든 손을 멈췄다. 오빠? 민재는 그 한 단어에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영숙은 늘 외동처럼 살았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친척이 없었고 가족 사진 속에도 새 아이와 어머니뿐이었다. 지훈은 오래된 메뉴 초안을 펼쳤다. 거기에는 지금 식당의 대표 메뉴와 거의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맨 위 제목은 달랐다. 정훈의 밥상. 그 아래 영숙의 글씨로 덧붙인 한 줄이 있었다. 이 이름은 쓰지 말 것. 아이들이 아파할 수 있음.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낮아졌다. 민재는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손을 떼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던 성공의 시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 자신들이 키운 식당, 자신들이 지켜온 자존심. 그 모든 것 밑에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누군가의 이름이 묻혀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혼자 어머니 집으로 갔다. 영숙은 문을 열고도 한동안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지훈은 젖은 운동화 끝만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한정호라는 사람 누구예요? 영숙의 손이 문고리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은 보았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스쳐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영숙은 서랍에서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금간 작은 간장 종지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 때문에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영숙은 편지를 펼치지 않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기만 했다. 네 외삼촌이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숨을 멈췄다. 정호는 영숙의 친오빠였고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작은 밭집을 했다. 손맛이 좋았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 어느 날 동업자가 빚을 남기고 도망쳤고 정호는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때 영숙은 간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키우던 중이었다. 정호는 자기 가게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영숙에게 장독 몇 개와 양념 비율을 적은 종이를 넘겼다. 애들 굶기지 마라. 영숙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며칠 뒤 정호는 시장을 떠났다. 빚쟁이들이 여동생과 조카들에게 손을 뻗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관계마저 끊은 사람처럼 사라졌다. 이후 그의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가 되었다. 영숙은 아이들이 가난과 빚의 냄새까지 물려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지훈이 물었다. 영숙은 금간 종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너희가 자라면서 겨우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니. 너희 밥상에 누군가의 무너진 가게가 깔려 있었다고.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지켜온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맛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내지 않는 방식으로 숨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비밀은 이미 인터넷 위에서 차갑게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익명의 글을 올린 사람이 정호의 이름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식당으로 돌아온 지훈이 이 모든 것을 말하려는 순간 민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은행 담당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내일 오후까지 추가 담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식당은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였다. 그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익명 글 작성자가 방금 또 올렸어. 새 게시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내일 그 수첩을 공개하지 않으면 한정호의 마지막 편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영숙이 평생 접어 숨겨둔 과거가 이제 새 남매의 식당과 함께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안에는 장사를 준비하는 냄새 대신 젖은 종이 냄새가 먼저 돌았다. 밤새 취소된 예약표들이 계산대 옆에 쌓여 있었고 민재는 그 위에 손바닥을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을 흘끗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때 줄을 서던 문 앞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비워둔 자리처럼 휑했다. 은행 담당자는 정확히 오후 3시에 오겠다고 했다. 익명의 글쓴이가 예고한 시간도 오후 3시였다. 담보 서류와 수첩, 빚과 과거, 식당의 이름과 어머니의 침묵이 같은 시각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화면 속 댓글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명을 요구했고 누군가는 사과문을 쓰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한정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며 더 큰 거짓말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녀는 손톱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모서리를 긁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다. 지훈은 주방 안쪽에서 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능비를 꺼냈다. 바닥은 검게 글렸고 손잡이 한쪽은 약간 헐거웠다. 버리려다 남겨둔 것이었다. 그는 그 냄비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냄비에 국을 끓이면 집안 가득 따뜻한 김이 찼다. 그 김 사이로 세 남매는 싸우다가도 밥상 앞에 앉았고 영숙은 늘 마지막에야 자신의 밥을 떴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다람이 비 냄새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영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젖은 카디건 소매 끝에서는 빗물이 떨어졌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지훈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영숙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간판 아래 놓인 시든 화분, 벽에 붙은 새 메뉴 포스터, 계산대 옆 뒤집힌 독촉장, 그리고 주방 문틀 아래 오래된 긁힘 자국.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 자국에서 오래 멈췄다. 이 집이 끝나는 건 봐도 되는데, 영숙이 맞게 말했다. 정호 오빠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못 본다. 민재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느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진 한 사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은행 담당자, 건물주, 직원 몇 명, 오래된 단골 2사람, 그리고 온라인 글을 보고 찾아온 낯선 사람들까지. 작은 식당은 갑자기 숨 쉴 틈이 없어졌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계속 났고 누군가 기침을 했으며 수연의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했다가 멈췄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검은 우산을 접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얼굴을 깊게 가린 모자를 벗지 않은 채 문가에 섰다. 영숙은 그를 보자마자 손에 든 천 주머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수첩, 오늘 공개하시죠. 누구 손맛인지 이제는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재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는 아주 느리게 테이블 가운데로 걸어갔다. 카디건 자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그녀는 천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금간 간장 종지, 낡은 편지, 그리고 모두가 찾던 양념 수첩이 있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지훈은 주방 문틀을 붙잡았다. 민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 등이 왜 그렇게 굽었는지 알 것 같았다. 영숙은 수첩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다. 페이지마다 손때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바장 첫 장에는 영숙의 글씨가 아니었다.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서툰 글씨였다. 한정호.
검은 우산의 낭자가 작게 웃었다. 봤죠? 도둑질한 겁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이 편지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은 오래 참은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려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다. 그 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호 오빠 앞에서도 할 수 있겠니? 문가에 서 있던 남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보지 못했지만 지훈은 보았다. 그리고 영숙은 편지를 들어 올렸다. 봉투 모서리에는 오래전 접힌 자국이 있었다. 사진 속 접힌 귀퉁이와 같은 방향이었다. 마치 같은 손이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접어 숨긴 것처럼. 영숙이 편지를 열기 직전 남자가 처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건 열지 마세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한마디에 식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이제 알았다. 이 방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수첩을 숨겨온 어머니가 아니었다. 영숙은 봉투를 든 채 잠시 멈춰 있었다. 식당 안에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졌다. 검은 우산을 들고 온 남자는 모자를 벗었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특히 눈매가 그랬다. 사진 속 한정우와 닮아 있었다. 오래된 단골 할머니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저 사람? 남자는 그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영숙은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어 접힌 선마다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다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가까이 있던 민재가 먼저 그 글씨를 보았다. 내 레시피는 훔친 것이 아니다. 영숙아, 네가 지켜라. 내가 남긴 빚까지 아이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면 내 이름을 숨겨도 된다. 단 언젠가 내 아들이 찾아오면 그 아이를 모호하지 마라. 수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지우는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검은 우산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이름은 한도윤이었다. 한정우의 아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익명의 글을 올린 사람이었다.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곳에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겼다고 믿은 것을 되찾으러 왔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느 날 사라진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늘 가난 속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네 아버지 손맛을 누군가 가져갔다. 도윤은 그 말을 품고 자랐다. 새남매 밥상이 유명해질수록 그는 그것이 자기 가족의 실패 위에 세워진 간판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런데 이 집은 그 맛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영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 옆에 금간 간장 종지를 조용히 놓았다. 그 종지는 정호가 마지막으로 영숙에게 건넨 것이었다. 빚쟁이들이 시장을 뒤집기 전날 밤 그는 여동생 손에 수첩과 종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아이들 밥상만은 지켜달라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단골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오래된 시장에서 정호의 밥집을 알던 사람이었다.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고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야. 네 엄마와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그 빚쟁이들이 가족을 찾을까 봐. 도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영숙은 수첩에 찻장을 넘겼다. 두 번째 장부터는 영숙의 글씨였다. 정호가 남긴 기본 비율 아래 아이들의 이름과 입맛, 계절마다 바꾼 양, 손님들의 습관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민재가 파를 싫어하던 날, 수연이 열이 나서 국을 못 먹던 날, 지훈이 몰래 밥을 남기던 날까지. 그것은 누군가의 비법을 훔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생을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어붙인 시간이었다. 민재는 그제야 수첩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자신이 버리려 했던 낡은 책장마다 어머니가 새 남매를 먹여 살린 날들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걸렸다. 편지 아래쪽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내 아이가 언젠가 화를 내거든 그 화까지 네가 대신 맞지 마라. 그건 내가 남긴 몫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가 붙잡고 있던 분노가 갑자기 갈 곳을 잃었다. 그는 영숙을 무너뜨리러 왔지만 정작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부탁한 사람도 영숙이었다. 은행 담당자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펜을 닫았다. 건물주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직원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주방 밖에 외부인처럼 보지 않았다. 민재가 천천히 어머니 앞에 섰다.
그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다. 다만 어린 시절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잊고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 대신 수첩을 닫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변명을 함께 덮어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진실은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이기게 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를 멈춰 세웠다. 가장 크게 말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가장 오래 침묵하던 사람만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식당은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 유리문 안쪽에는 짧은 안내문 하나만 붙어 있었다. 잠시 쉬어갑니다. 그 문장 아래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었다. 사과문처럼 보이려 애쓴 문장도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긴 해명도 없었다. 다만 한 번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세 남매 모두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닫힌 식당 안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것은 새 메뉴 포스터였다. 수연은 벽에 붙어있던 반짝이는 홍보 문구를 떼어냈다. 접착제가 남은 자리를 손톱으로 긁다가 손끝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지우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냄새, 낡은 글씨, 어머니의 앞치마, 어머니 손맛이라는 말. 그녀는 그것들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고도 부끄러워했던 뿌리였다는 사실을 늙게 배웠다. 지우는 주방 문틀 아래의 긁힘 자국을 닦았다. 칠이 벗겨진 틈 사이로 옛날 선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 수연, 지훈. 새 이름 옆에는 키를 잰 작은 표시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는 젖은 천으로 그 자리를 여러 번 문지르다 멈췄다.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니라 남겨야 할 흔적이었다. 민재는 계산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대출 서류는 여전히 무거웠고 식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영숙, 한정우, 그리고 한도윤. 식당이 누구의 희생 위에 있었는지, 누구의 침묵으로 버텨왔는지 그는 늦게나마 적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새 남매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수첩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식당을 살려달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다. 좁은 부엌 식탁 위에는 그날 이후 식당은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 유리문 안쪽에는 짧은 안내문 하나만 붙어 있었다. 잠시 쉬어갑니다. 그 문장 아래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었다. 사과문처럼 보이려 애쓴 문장도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긴 해명도 없었다. 다만 한 번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세 남매 모두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닫힌 식당 안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것은 새 메뉴 포스터였다. 수연은 벽에 붙어 있던 반짝이는 홍보 문구를 떼어냈다. 접착제가 남은 자리를 손톱으로 긁다가 손끝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지우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냄새, 낡은 글씨, 어머니의 앞치마, 어머니 손맛이라는 말. 그녀는 그것들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고도 부끄러워했던 뿌리였다는 사실을 늦게 배웠다. 지우는 주방 문틀 아래의 긁힘 자국을 닦았다. 칠이 벗겨진 틈 사이로 옛날 선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 수연, 지훈. 새 이름 옆에는 키를 잰 작은 표시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는 젖은 천으로 그 자리를 여러 번 문지르다 멈췄다.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니라 남겨야 할 흔적이었다. 민재는 계산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대출 서류는 여전히 무거웠고 식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영숙, 한정우, 그리고 한도윤. 식당이 누구의 희생 위에 있었는지, 누구의 침묵으로 버텨왔는지 그는 늦게나마 적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새 남매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수첩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식당을 살려달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다. 좁은 부엌 식탁 위에는 김이 천천히 오르는 보리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영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멈춰 있는 시간이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버리려 했던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곱게 접혀 있었다. 엄마, 이거 다시 가져왔어요. 영숙은 앞치마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민재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용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임을. 식당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민재가 낮게 말했다. 새남매 밥상이 아니라 정호와 영숙의 밥상으로.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이번엔 우리가 정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접혀있던 사진의 모서리를 천천히 펴는 사람처럼 얼굴 위에 묵은 힘이 조금씩 풀렸다. 이름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 아들에게 밥 한 끼 먹여야지. 며칠 후 문을 닫았던 식당의 불이 다시 켜졌다. 큰 홍보도 없었고 화려한 재개장 행사도 없었다. 첫 손님은 한도윤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도 자신이 미안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영숙은 주방 안에서 오래된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조용히 올라왔다. 그녀는 그릇에 국을 담고 금간 간장 종지를 작은 접시 옆에 놓았다. 그리고 도윤 앞에 밥상을 밀어주었다. 네 아버지가 좋아하던 간이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식당 안에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다. 민재는 계산대 옆에 서 있었고 수연은 물컵을 내려놓은 채 손을 떼지 못했다. 지훈은 주방 문틀 아래에 기대 서 있었다. 오래전 어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도윤은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의 턱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는 울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지만 국그릇 안으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 맛은 누군가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이 아주 늦게 마주 앉는 방식이었다.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빠르게 성공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천천히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사과하듯 조용히 앉았다. 새남매는 더 이상 어머니를 주방 한쪽에 불편한 과거처럼 대하지 않았다. 영숙도 매일 주방에 서지는 않았다. 그녀는 때때로 와서 국물 색을 보고 숟가락 끝으로 간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손님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간판은 결국 바뀌었다. 크지 않은 글씨로 이렇게 적혔다. 정호와 영숙의 오래된 밥상. 그 아래 작은 글씨에는 새남매의 이름도 함께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영숙은 오래된 양념수첩을 주방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거 여기 둬도 돼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니. 그녀는 주방 문틀 아래의 긁힘 자국을 손끝으로 한 번 쓸었다. 어린아이들의 키를 재던 선, 잊힌 이름, 접힌 사진, 닫힌 편지, 늦게 돌아온 밥상. 모든 것이 그 작은 자국들 곁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식당의 마지막 불이 꺼질 때 영숙은 유리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외부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는 새남매가 처음으로 말없이 식탁 하나를 닫고 있었다. 어떤 맛은 혀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람의 이름으로 남는다.